이동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6월 셋째 주 KBL 루멘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네.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KGC V4님이 각 구단별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선수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리기염이 이동환 기자 출동. 네, 일단은 이제 전 연도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당장 오는 11월 23일에 전역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먼저 삼성 같은 경우는 김광철, 김한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LG는 최승욱, 김준영 선수가 전역을 합니다. 11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SK는 최성원 선수. 저는 이 선수 되게 중요한 카드라고. 최성원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제 포워드 박준원 선수. 그리고 가스공사는 빅맨진의 박찬호 선수. DB는 이윤수 선수. 임상공사는 김경원 선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시즌 판도에 영향을 끼칠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최성원 정도. 네, 최성원 정도.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대신에 우리가 대학 때 이제 센터 4대 천왕이라고 했던 김경원이나 이윤수나 또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또 성장을 해가지고 왔을까. 그렇죠. 여러분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입대를 했죠. 지난 5월에 입대를 했던 선수들 또 말씀드리자면 DB는 김훈, 이용우 선수, 그리고 삼성은 이제 박민우 선수, 그리고 LG는 박정현 선수, 그리고 이 멤버들 진짜 화려해요. 여기서부터 KCC 송교창, 유현준 이제 DB 선수가 됐죠. 그리고 KT 박준영, 허훈, 그리고 가스공사 김낙현, 그리고 이윤기입니다. 내년이 난리가 나겠네요. 지금.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이스급들이 너무 입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앞두고 이번 시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이 우승 도전을 원하는 팀들에겐 되게 절호의 기회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각 팀의 이제 군 입대 선수 이제 상무도 이제 D리그 참여를 하고 D리그도 이제 유관중 경기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D리그가 이번 시즌에 엄청난 흥행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훈 선수가 나온다. D리그 역대 최다 관중, 김낙현 이런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곤무님께서 KCC는 저 많은 카드에 지내서 한 명만 각성해줘도 좋을 텐데라고 하셨는데. KCC가 만약에 여기에서 김지한이나 허웅은 잘하겠지만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더 웃돈을 활약을 한다. 전 이러면 KCC가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티시즘님도 이 1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 상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이것도 이제 1번 얘기 저희가 조금 이따 KCC 얘기할 때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벤 리님이 근데 마레이 없으면 또 10등 예약 아닙니까? 마레이라도 잡아야지. LG 팬이신 것 같습니다. 예, LG가 지금 마레이하고 계약이 좀 엉클어져 있어요. 예, 그 부분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마레이. 그러지 마레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팀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이 FA 대여 2명 허웅과 이승현이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허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허웅이 지금 포지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허웅하면 사실 슈팅 가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관건은 이제 KCC의 팀 상황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찬일 감독님과 이제 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좀 여쭤봤는데 사실은 지난 시즌에 이제 유현준, 이정현의 백코트가 그렇게 이제 좀 수비적인 면에서 특히 문제가 있었고 김지환이 이제 남아 있는데 김지환의 1번 테스트를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찬일 감독님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 허웅과 같이 뛰면서 둘을 각각 1.5번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포인트 가드 볼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허웅한테도 이야기를 해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선수 구성 얘기를 할 때 공격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되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독분들이 이제 깔아놓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유현준, 이정현이었고 지금 만약에 김지한, 허웅이다 그러면 수비에서 어떤 약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웅이 키가 살짝 작긴 한데 김지한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위치 디펜스라든가 아니면 활동력의 측면에서는 KCC 백코트의 수비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둘의 어떤 공전이 충분히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허웅 선수는 기본적으로 DB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었어요.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했었었고 슈터 역할을 했었었고 오프 더 볼에서의 어떤 그 슈팅 효율도 좋았었고 그런 상태에서 근데 메인 볼 핸들러로서 경기를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건 좀 약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김지한이 사실 거기에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김지한도
작년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에 어떤 약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결합시키는 게 지금 좀 중요하다. 만약에 1번이 뭐 이동환 기자가 이렇게 있다. 완전 1번이야. 타고난 포인트 가드야. 막. 하루에 네. 치킨 2마리 먹으면서 볼 짝짝 뿌려주고 막 씹어씹듯이 한쪽에 닭다리 들고도 패스 짝짝짝. 그렇지. 그러면 이동환은 써야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선수가 없단 말이죠. 네, 닭을 보느라 공을 못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김지환이나 허웅이나 조금 더 유형을 나누자면은 이제 둘 다 볼핸들러이긴 한데 이제 플레이메이커보다는 샷 크리에이터예요. 직접 슛을 던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찬일 감독님이 KCC에 온 뒤로부터 유현준을 적극적으로 많이 쓰신 감독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유현준은 데뷔 때부터 어떤 이제 사이즈나 어떤 여러 가지 수비적인 센스에서 약간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찬일 감독님이 조금 이례적으로 기용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뭐냐면 전찬일 감독님이 이 이제 정통 1번에 대한 아직은 어떤 이제 선호도가 되게 높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속공 전개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세트 오프에서 어떤 1번의 볼 배급의 중요성을 되게 좀 강조를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지한이나 허웅이 조금 이제 뭐랄까 변화를 좀 많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허웅이나 김지한이 예를 들어서 뭐 라거나나 아니면 이승현이 핀다운 스크린을 걸어주고 스태거 스크린을 걸어줬을 때 허웅이나 김지한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정확하게 볼을 뿌려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전찬일 감독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KCC 특유의 그 굉장히 다채로운 모션 오펜스가 좀 이제 정확하게 작동을 하지. 그게 약간 이제 삐끗한다? 그러니까 패스 타이밍이나 아니면 패스의 방향이나 이런 호흡들이 약간씩 삐끗하면 사실은 이게 원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전찬민 감독님의 스타일상으로는 되게 좀 중요한 이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그나 선수 볼을 안 주면 삐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좀 욕심이 조금 있죠.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이제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던 거고. KCC 1옵션은 라그나와 이승현 혹은 그 라그나 대신 들어올 외국인 선수와 이승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어떤 하이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그 두 선수를 이용한 2대2 공격. 이 1옵션이죠. 그 다음에 허웅 선수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1.5에서 2옵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빅맨 둘이 살아야 되는데 빅맨 둘이 살기 위해서는 볼 배급이 필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을 고려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KCC가 지금 골밑이 좋다고 하더라도 트랜지션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플레이오프나 아니면 그 굉장히 중요한 게임들 강팀과의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트랜지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바운드가 중요하고 거기에 나오는 아웃렛 패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연결 그 패스들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포인트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웅과 김지한을 번갈아 쓰면서 확실한 1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두 선수가 서로 득점과 리딩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현 선수 이제 현재 이제 컨디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5월 말에 이제 오른쪽 발목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찬인 감독님의 말씀 따르면 재활까지 다 포함했을 때 최대 4개월 정도는 걸린다. 그러니까 여름 훈련은 사실상 거의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시즌 초반에도 아무래도 여름 훈련을 못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 못 만드는 시간 자체가 거의 많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1, 2라운드가 좀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좀 변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라운드 이승현 선수가 없다라는 거는 KCC가 여전히 이제 그 객관적 전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토종 빅맨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팀을 압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 2라운드 어떻게 버티느냐가 사실 KCC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KCC는 지금 허웅과 이승현이 들어왔지만은 조직력을 어떻게 또 맞추느냐 이런 관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죠. 이제 1, 2라운드에 어떤 그 키를 갖다 잘 맞춘다면 순조롭게 가면서 이승현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전할 수도 있죠 의외로. 그렇죠. 네. 그 저는 그래서 이 이승현이 이번 수술과 어떤 복귀 타이밍을 봤을 때 저는 좀 캐시 길게 본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맞습니다. 당장 이번 시즌 목표가 아니라 송교창이 합류할 11월 중순에 합류할 다음 시즌을 뭔가 진짜 완벽한 타겟으로 삼는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좀 받았거든요. 이 네. 이야기까지 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허웅과 김지한의 어떤 이제 1.5번 롤에 대한 어떤 이제 적응 어떤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KCC가 저는 엄청 막 무리하게 시즌을 선수들의 어떤 체력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뭔가 주전 의존도를 높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시즌을 보낼 것 같지는 않아요. 선수폭 넓게 가져가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강팀, 그러니까 KCC가 지금 멤버로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시즌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허웅 선수의 포지션 변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롤 자체가 살짝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허훈 선수가 빠진 주전 1번 자리가 아무래도 고민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서동철 감독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박지원을 무조건 주전 포인트 가드로 쓰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박지원이 2순위 유망주 가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전 포인트 한 팀이 주전 포인트 가드로 성장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받는 것은. 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지난 시즌까지는 벤치에서도 별로 기용이 많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번 시즌에 주전 포인트 가드로 기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떤 이제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는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박지원 선수는 슛만 빼면 제가 볼 때는 리그 정상급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포텐셜이 상당합니다. 네, 이 선수. 네.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좋고요. 그리고 스피드가 괜찮고 돌파 좋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패싱도 순간순간 날카로워요. 물론 이제 셋업 펜스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게임 조율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뭐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연세대 시절 때 사실은 주전 포인트 가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큰 게임에 능한 그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뭐 새 시즌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낙점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사실 지난 시즌에도 조금 더 썼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시즌 전에 KGC와 이제 4강 플레이오프 할 때 박지원 선수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플레이오프나 이럴 때 더 빛이 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단 좀 다르죠. 뭐냐면 허운 선수가 공격에서의 어떤 최상급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공격에서의 허운만큼 못하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그래서 좋았던 건 뭐냐면 서동철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보다 더 단단한 수비를 보여줄 거다. 이게 아마 2대2 수비였던 강화라든가 여기에 따른 외국인 선수 라렌은 실패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면서 수비 공헌도가 높은 뭐 빅맨을 갖다 영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서 수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 텐데 그 흐름에서도 박지원의 지금 주전 1번 기용은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덕렬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은 KT 다음 시즌 포인트는 뭐 이제 수비 강화도 있겠지만은 전 스피드 강화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박지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박지원이 이제 어떤 우리 수비 성공이 리바운드 이후에 볼을 받았을 때 치고 달릴 수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막 김선영급의 어떤 막 스피드나 어떤 치고 달리는 그런 무시무시함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선수도 사실 연세대 때 보면은 수비 성공 이후에 본인이 아예 그냥 볼을 몰고 넘어가서 리머텍을 해버린 이 모습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네. 그리고 KT에서 데뷔 초반에 되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칠 때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상대에 의해서 간파가 되면서 이게 확 줄어들면서 조금 약간 고비를 맞았었는데 네. 만약에 그 모습이 좀 어느 정도 대현이 되고 이 선수가 장신 가드의 스피드와 운동력을 겸비한 가드로서 스피드가 살아난다면 저는 어떤 효과까지 볼 수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달릴 수 있는 외국 선수와 어떤 파생 어떤 트랜지션 공격 그리고 여기에 전 양홍석이 조금 더 다른 옵션을 추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맞아요. 전 양홍석은 무조건 달려야 되는 선수라고 봐요. 이 선수. 맞아요. 예, 양홍석이 가진 재능은 달리는 농구에 굉장히 잘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혹시 본인이 뭐 볼을 트랜지션 상황에서 볼을 만지지 않더라도 트레일러로 와서 공격 리바운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풋백 득점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홍석의 어떤 득점 강화와도 저는 박지원의 어떤 기회와도 다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즌에 SK 최준영 선수가 사실 그 리머텍 그러니까 속공에서 리머텍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좀 그런 과감함을 좀 밟을 필요가 있어요. 양홍 선수는. 네. 그리고 그런 옵션을 그냥 그대로 줄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부터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양홍석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KT가 그동안에 보면 이제 클래식한 농구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센터진이 좋기 때문에 하윤기라든가 뭐 양홍석도 그렇고요. 외국인 선수 있기 때문에 좀 정적인 농구를 하는데 거기서 포스트업을 쳐요. 맞아요. 그러면서 트랜지션 그 속도를 갖다가 스스로 떨어뜨리고 그쵸. 그리고 셋 오펜스를 만들면서 거기서 그 어떤 정적인 농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KT는 이제 농구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고 가뜩이나 호흡마저 없는데 그렇죠. 지금 근데 KT가 여전히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이즈가 좋고 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달려야 된다. 이 팀은 굉장히 거칠게 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2시즌 전, 3시즌 전에 KCC가 정규리그 우승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팀 컬러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플레이오프에서 그 KT가 KGC한테 진 이유 중에 하나가 허웅과 정성우 가드 조합이었거든요. 그렇죠. 작은 두 명의 가드를 네. 무조건 같이 세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성현 선수가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위에서 그냥 때렸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KGC가 매치업 상성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가면서 KT는 그냥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건데 박지현은 여기에서 좀 다른가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갖다 이런 그 신체적인 우위 이 부분도 좀 살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아센마레의 어떤 재계약 논의, 네. 이게 좀 이슈 이것도 필리핀 어떤 아시아쿼터 영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레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마레이가 이제 그 5월 31일로 예정된 그 이제 외국 선수 기존 재계약 오퍼를 LG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원래 LG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레이가 다른 오퍼를 받으면서 LG가 그러면은 당장 재계약 오퍼는 안 넣을 테니 나중에 KBL에 올 거면은 우리 다시 얘기하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오퍼를 넣지 않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마레이가 KBL의 탑팀으로도 이적이 가능한 어떤 이제 이런 자유가 좀 생겼죠. 이게 좀 이슈고 일단 LG는 지금 현재 마레이와 다시 좀 재계약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LG 쪽 얘기를 들으면 그쪽에 뉘앙스가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쪽 뉘앙스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규정 자체가 재계약 오퍼를 넣었을 때 그 해당 외인이 재계약 오퍼를 거부한다. 그랬을 때는 3시즌 동안 타 팀에 이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규정인데. 근데 지금 이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재계약 오퍼를 안 넣었어요, LG가. 안 넣었죠. 네, 그러니까 LG도 갈팡질팡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마레이에 대해서 재계약 오퍼를 안 넣었다 그러면 다른 이제 그 유력한 어떤 그 외국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선수도 지금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레이하고 비슷하거나 마레이보다 좀 못한 선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LG는 여기서 양당 간에 결정을 내야 하는데 결정을 못 내린 상태에서 지금 마레이가 기본적으로 FA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FA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LG가 지금 마레이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마레이는 만약에 외국 리그에서 조금 더 주는 팀이 있다면 거기로 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국내 리그에서도 마레이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그 팀으로 갈 수 있어요. 조건이 좋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하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오더라도 타팀 이적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상태라는 네.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 타팀으로 간다면 어떤 팀으로 가게 되느냐, 네. 갈 수 있냐, 그리고 좀 어울릴까 뭐 이런 걸 상상해봤을 때 여러 팀이 좀 떠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팀 공헌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이고 보이지 않는 공헌도 특히 수비, 리바운드, 허슬 이런 부분은 거의 최상급 아닙니까? 거기에 피딩 능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선수를 집중적으로 키우면서 리빌딩을 할 수 있는 팀. 그리고 국내 선수의 어떤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데 조직력이 조금 성긴 팀. 이런 팀에는 마레이가 적격이죠. 그렇죠. 예, 당장 이제 봤을 때 어떤 리빌딩 팀 보면 삼성 네. 바로 떠오르고 또 현대모비스 사실은 지난 시즌 라션 토마스와 좋은 공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마레이와 어울리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DB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선수들이 어쨌든 빅맨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두경민까지 있기 때문에 네. 마레이가 왔을 때 뭔가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고 또 KT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팀은 국내 선수들이 좋아요. 네, 그래서 또 마레이랑 또 궁합이 좋을 수 있는 팀입니다. 네, 이런 팀들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LG가 국내 선수층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승부처에서 득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선수를 원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마레이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걸 뭐 이재도나 이관이
이승우 이런 선수들이 같이 메워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LG가 이제 이 필리핀 아시아쿼터 영입 이 팀 역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LG 측의 어떤 이야기는 사실이다. 필리핀 아시아쿼터 영입 추진 중인 사실이고 지금 우리는 무조건 포워드로만 본다. 190cm 이상의 어떤 포워드로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은 역시 국내 선수진 가드진이 이미 뭐 두텁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그 약점으로 보이는 상대적으로 포워드진을 알아보는 건 좀 당연한 것 같고 어떤 선수 대련에 따라서 좀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득점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선수라면은 자, LG의 그 고질적인 어떤 공격력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포워드가 왔을 때 또 좋은 것이 이 이승우라는 카드를 장신 2번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까지 생기기 때문에 라인업 운영의 다양성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 주말에 또 이제 우승 파티도 하면서 이제 아직 이제 그 어떤 이제 우승의 그 어떤 기쁨을 계속 누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달콤합니다. 네, 달콤해요. 사실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 우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11일에 이제 용인시에 있는 양지 그 이제 구단 체육관이죠. 여기서 이제 팬 행사를 개최를 했었고 김선영 이제 대표팀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이제 발목 이제 부상으로 8주 진단이었는데 제가 어제 김선영 선수랑 다른 이제 촬영을 하면서 만났는데 그렇게 심한 부상은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대표팀 뛰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휴식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전화위복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승을 하면은 아무래도 시즌을 길게 치르기 때문에 이제 비시즌에 뭐 예를 들어서 대표팀까지 뛰고 이러면은 되게 좀 과부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선영 개인의 입장에 봤을 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선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이제 불의의 부상 을 당한 이후에 몸을 만들면서 플레이오프 때 완전 리프레시된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고 연봉 찍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 일단 올 시즌 목표가 미드레인지 장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의 미드레인지 게임 사실은 또 중요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최근에 KBL에서는 이 가드 미드레인지 게임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냐에 따라서 이 선수 효율이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외국 선수들이 어쨌든 골 밑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가드가 어떤 외국 선수들이 버티는 골 밑에 리머텍을 할 수 있는 빈도 자체가 높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무서운 동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드레인지 게임으로서 간결하게 득점을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효율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KCC의 절대 에이스 지금 고인이 된 그 안드레 에밋 같은 경우에 이 선수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뭐가 생겼냐면 이 선수가 안쪽에서의 어떤 포스트업이나 여러 가지 뭐 발을 빼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외곽이 어떤 약점이 있나 그런데 이 선수 외곽도 약점이 없었어요. 뭐 3점 성공률이 40% 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슈팅 차트를 봤더니만 슈팅 차트가 도너츠 모형입니다. 도너츠. 안쪽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게임이 안 돼요. 미드레인지 게임에서는 3점 슛의 어떤 슈팅 메커니즘과는 완전히 좀 다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3점 슛이 안드레 이밋 같은 경우는 이제 릴리즈 어떤 시간이 좀 길어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세트 슛인데 세트를 잡아서 딱 던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한데 미드레인지 게임은 또 다른 게 어떤 부분이냐면 들어가서 스탑을 하고 거기서 올라가서 슛을 넣어야 되는 일련의 동작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슈팅 메커니즘이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에밋이 약점이 있었었고 그래서 KCC가 그때 당시에 주승 감독이 이끄는 오리온과 챔피언 결정전을 했는데 에밋을 중앙으로 모으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로 모으는 그런 변형 수비를 갖다 펼치면서 뭐 변형 수비도 잘했죠. 그때 당시에 이승현이라든가 김동우라든가 또 헤인즈 이런 그렇죠. 선수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밋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었었고 그래서 오리온이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미드레인지 게임이 3점 슛과의 어떤 그 슈팅 밸런스 슈팅 메커니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실 NBA 많이 보시면 미드레인지 옛날 선수들 뭐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나 뭐 이런 시대나 던진 슛이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최근에 NBA는 오히려 역으로 미드레인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3점과 어떤 리머텍, 모리볼 이제 전형적인 모리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어떤 득점 기대값이 높은 슛들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3점 라인과 어떤 림 근처에서 수비가 강화되다 보니까 미드레인지가 공간이 되게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떤 에이스급 가드들이 공략을 하면서 최근에 미드레인지 점퍼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스테픈 커리도 3점의 대가인 스테픈 커리도 미드레인지 게임을 요즘에 되게 빈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추가를 하자면 이현중 선수도 이번 시즌에 시즌 중후반에 고전할 때 어떤 그 타겟책으로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지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열리면 던져줘야 돼요. 미드레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3점은 어느 정도 상대가 슬라이드 스루로 공간이 넓어졌을 때 그거 잘 넣을 수 있는 단계까지 레벨이 충분히 왔고 리버텍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선수인데 여기에 만약에 열려있는 미드레인지 공간에서 어떤 플로터나 어떤 점퍼가 장착이 된다? 그러면 이 선수가 지금 35살의 나이지만 또 다른 어떤 이제 레벨의 또 선수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가드들에게 미드레인지 게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복을 줄일 수 있는 보험 같은 옵션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아무리 3점 슛이 좋은 선수나 돌파가 좋은 선수라고 해도 만약에 그걸 중점적으로 상대 팀이 수비를 준비해 온다면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 그렇죠. 상대 수비수에 따라 가지고 또는 상대 센터 또는 세로 수비에 따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에이스들이 상대가 준비한 수비를 뚫을 수 있는 어떤 히든 카드, 기복을 줄일 수 있는 히든 카드가 거기에서 미드레인지 게임이 된다라고 그렇죠.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상대 팀에게는 재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앞서서도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그 이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미드레인지 어떤 그 효율을 갖다 높이면서 승부처에서 그 효율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고 또 이우석도 그런 모습들을 갖다 그렇죠. 보였고요. 네. 그리고 김선영은 3, 4년 전부터 이제 자기가 3점 슛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있고 클러치에서 3점 슛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하고 3점 슛 이지선다보다는 미드레인지 게임을 좀 장착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올 시즌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형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선영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선수가 또 이제 FA로 또 이제 많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아무래도 비중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 SK의 약간의 이제 그 불안성 안형준이 빠졌을 때 그 안형준은 뭐 효율왕 아니겠습니까? 효율 네. 끝판왕인데 이 선수가 빠졌을 때 약간의 그 기복이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의 어떤 불안성을 김선영의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약간 해결을 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적절하죠. 안형준이 없다라는 거는 SK 어떤 내실 그 탄탄함이 좀 사라지는 건데 그 탄탄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김선영의 미드레인지 게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가 지금 김선영 선수 미드 점퍼 장착을 예고를 하면서 안형준 선수의 어떤 공백까지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 갖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B가 저희는 이제 그 표현을 트리플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이상범 감독은 강상재를 3번을 빼면서 지금 더블 포스트에 강상재는 3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편의상 이제 트리플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상재와 김종규가 공존이 가능할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DB 올 시즌 성적을 내는 3대 강권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두경민,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 누구 뽑을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강상재와 김종규의 공존. 그렇죠. 이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자기 역할은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코트에 섰을 때 어떤 마진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DB의 어떤 그 시스템이나 성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상범 감독님의 이제 강상재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이 선수는 아니 빅맨이 아니라 빅포워드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되게 좀 이제 어떤 굳으시죠. 그 마음이 굳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래도 빅맨으로 돌릴까 김종규는 어떤 로테이션으로 돌릴까 이게 아니라 무조건 강상재는 장기적으로 3번, 3.5번 가야 된다라는 어떤 심지가 되게 굳으신 상태고 결국에는 김종규와 강상재가 동시에 코트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DB의 어떤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두 선수 코트에 있을 때 약점은
트랜지션의 어떤 속도와 네. 전반적인 3번에 대한 수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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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정규나 강상재나 자기 이제 빅맨으로서 빅맨 포지션에서는 스피드가 전혀 떨어진 선수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김정규야 뭐 워낙 잘 달리는 빅맨으로 유명하고 강상재도 스피드가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이제 강상재가 3번, 3.5번을 뛰었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맡게 되는 선수들이 자신과 신장은 비슷한데 스피드는 좋은 선수 요즘에 많습니다. 양홍석, 최준용, 뭐 나중에 전인에서 송교차 이런 선수들, 뭐 이유석과도 매치업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높이 우위를 그렇게 못 가져가는데 스피드는 처지는 약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부터 해소가 돼야 조금 팀 전체가 좀 안정을 찾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상재 선수가 비시즌 때 뭐 순발력을 이제 높이는 훈련을 분명히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3.5번 또는 3번의 어떤 그 역할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거기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외곽 수비와 또 어떤 순간적인 순발력 이런 부분에서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고난 부분들은 있고 강상재가 그렇죠. 상무에서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별다른 그렇게 약점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큰 약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데 승부처 또는 플레이오프 때 만약에 그 매치업에서 털리게 되면 그렇죠. 약간의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재앙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지역방으로 메운다든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치 디펜스를 그렇죠. 통해서 그런 약점을 최소화시킨다든가 또 하나는 뭐냐면 2번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강상재 선수의 매치업 상대로 맡기고 강상재는 그러면 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김종규가 맞는 선수를 맡기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공격 비중이 좀 떨어진 어떤 그 가드 2번이나 3번을 맡기게 하는 그런 포메이션도 가능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DB는 지난 시즌에도 투쓰리 존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위치 수비를 되게 적극적으로 쓴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강상재, 김정규 외국 선수를 구성한 이 높이 좋은 사이즈는 사실 수비할 때 스위치 수비하면은 되게 그 극대화되긴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스위치 수비 바로바로 스위치 수비하는데 다 2m예요. 이러면 사실 상대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강상재 선수였던 그런 그 수비적인 약점보다는 강상재와 김종규가 함께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장점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단 하나는 뭐냐면 두경민과 그럼 강상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두경민도 볼 핸들러로서 이제 헤비 핸들러. 그렇죠. 이고 그리고 이제 김준규라는 피커가 있고 또는 그 외국인 선수가 있다면 강상재가 그럼 거기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역할을 잘 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상재가 지난 시즌은 좀 2대2 핸들러 역할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다양한 걸 시도를 좀 해봤었거든요. 저는 2대2 공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대2 핸들러를 그러니까 2m 빅맨 보던 선수가 갑자기 2대2 핸들러를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잘하네 처음인데도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경기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두경민이 왔다 보니까 그 빈도를 뭐 이제 높게 가져가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한 번씩 필요할 때 상대 3번과 매치업했는데 강상재가 약간의 어떤 장점을 좀 극대화를 할 때 한 번씩 써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외국 선수 타입이 어떻냐 그러니까 스크리너가 어떤 선수냐 되게 좀 관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그림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강상재가 3번으로 뛸 때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강상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두경민과 김종규가 2대1을 합니다. 강상재가 윙이나 코너에 이제 자리를 스팟업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럴 때 두경민이 이제 2대2 하다가 강상재가 빼줬을 때 상대는 이제 그물망을 잠시 좁혔다가 이제 이렇게 벌리게 되는데 강상재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타점 자체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3번이 자신보다 신장이 큰 경우는 그래도 없으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작으면은 스팟업 3점을 그냥 과감하게 그냥 컨테스트 위로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강상재 정도의 슈팅력이면 사실은 그 메이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그런 과감한 어떤 스팟업 3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 강점을 좀 이제 더 강화를 하면서 가져가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게 아마 DB의 1옵션 공격 루트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고 두경민과 웨인 또는 두경민과 김정규의 2대2 공격 거기에 따른 이제 김정규가 롤을 하느냐 팝을 하느냐 또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강상재나 또 다른 이제 2번 선수는 좀 빠져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패스를 주고 석점을 쏜 이제 이게 아마 주된 이제 루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DB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직력이 좀 필요하긴 해요. 사실 강상재가 지난 시즌 중반에 네. 가스공사 트레이드 되면서 왔고 또 뭐 좀 웃기긴 하지만 강상재가 두경민하고 트레이드가 됐다 두경민하고 다시 이제 한숟발 먹지 않았습니까? 네.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두경민은 DB에서의 어떤 팀 경험이 좀 있긴 하고 또 김종규와의 어떤 호흡이 좀 맞긴 합니다. 근데 강상재와 김종규는 지금 아직까지 호흡은 뭐 완벽하지 않다. 또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주전 라인업이 벌써 또 3명이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따른 이제 DB의 어떤 로테이션 그리고 조직력 이 부분이 좀 강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